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기원 코너, 엑스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엑스포 탐구생활 코너입니다. 자, 오늘도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범시민 유치위원회 백혜림 대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로 엑스포 탐구 생활이 럭키 세븐 네, 7회째 함께하고 있는데요. 야, 그런데 알면 알수록 이 엑스포의 세계라는 것이 참 무궁무진하고 재밌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 또 대리님께서 너무 또 재미나게 엑스포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엑스포 이야기 준비를 하셨나요? 네, 오늘은 주제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네. 한번 제가 키워드를 드려볼게요. 어떤 주제일지 한번 맞춰봐 주시죠. 퀴즈를 저에게 주시는 건가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세 가지인데요. 자유의 여신상, 피카소, 로댕입니다. 아, 자유의 여신상, 피카소, 로댕. 자유의 여신상은 이렇게 그쵸. 조각이고, 네네. 피카소, 로댕 다 엄청 유명한 그런 예술가고. 네. 그러면은 답은 하나네요. 예술, 아트. 아, 네, 네. 맞습니다. 너무 네네. 쉬웠나요? 네, 오늘은 엑스포와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준비해 봤고요. 네. 엑스포의 공식 명칭에 아트, 예술이 포함될 만큼 엑스포와 예술의 관계는 정말 아주 깊이 자리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네. 처음부터 시작했던 1851년 런던 수정궁 엑스포의 네 가지 큰 전시 분류 중 하나가 파인아트, 미술이었기도 하고요. 네네. 그때 당시에도 인상적인 조각품을 선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다소 실망스러웠다는 평가를 받았었죠. 네네. 그런 런던 엑스포와 달리 이제 1855년 파리 엑스포는 여기도 공식 명칭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1855년 파리 농업, 산업, 미술, 생산품 월드 엑스포. 왜 이렇게 길어요? 길죠. 이제 파리가 이제 프랑스가 산업 국가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는 동시에 네. 이제 프랑스의 문화 예술적 우수성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실히 하고자 이렇게 명칭도 정하고 이제 네. 주제도 정했는데요. 네네. 특히 당시에는 이제 파리에는 살롱이라고 하죠. 그걸 중심으로 미술 전시회가 활기를 찾기 시작하던 그런 시점이었고요. 그 시류와 발맞춰서 이제 29개국 작가가 출품한 5,000점 많죠. 네. 5,000점 이상의 이제 미술 작품을 전용 전시관에 별도로 전시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를 이제 계기로 예술품 전시 자체가 엑스포에 빼놓을 수 없는 전통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보통 엑스포 하면은 그 이전에도 설명 쭉 해주셨지만 새로운 기술, 그렇죠. 막 첨단 기계 이런 거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우와 하고 놀라고 했었던 맞습니다. 이런 대형 산업 전시회의 느낌이 아직까지는 좀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오늘 말씀하시는 그 예술과는 좀 어울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이 1855년이죠. 파리 엑스포. 일단 파리라서 그런지 예술과 엑스포가 참 관계가 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문화적 품위를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네네네. 그런 분야죠. 그런 이제 분야로서 이제 산업 분야와 함께 월드 엑스포의 이제 중요한 구성 요소 한 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1876년 필라델피아 엑스포로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이전에는 엑스포 전시 자체가 하나의 대형 전시장을 세웠던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51년 수정궁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아주 커다란 한 개의 전시장을 세웠었는데 네. 이 필라델피아 엑스포에서는 5개 주제별로 전시장을 두어가지고 이제 현대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월드 엑스포의 박람회장의 그런 전형을 그때 완성시켰다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이런 5개의 이제 주제별 전시장 중에 미술 전시관 얘기를 해야겠죠, 저희는. 네네. 이제 기념관이었는데요, 당시에는. 현재까지 유일하게 5개 중에 남아있는 건축물이고요. 이제 네. 대리석과 유리 그리고 철근으로 지어진 모던 르네상스 스타일의 이제 아름다운 기념관에서
엄청 멋진 이제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었었고요. 이때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 가장 큰 미술관이었고 이 엑스포 종료 후에도 펜실베니아 미술관이 이곳 기념관으로 이전하면서 여러 용도로 그 이후에도 이용이 되다가 가장 최근에는 2008년 보수 공사를 이후로 이제 필라델피아 엑스포 모형을 전시한 어린이 박물관으로 지금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아주 크고 아름다운 그런 미술관이 생겼다 이렇게 볼 네. 수가 있는데 보통 왜 그 박람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물들을 전시를 하고 난 다음에 뭐 허문다던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뜻깊은 것 같아요. 그 필라델피아 엑스포에서 전시된 유명한 예술품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가 나오죠. 자유의 여신상을 네.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 여신상이 처음으로 1876년 필라델피아 엑스포에서 전시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른쪽 횃불을 들고 이제 거대한 전신이 아니라 네. 오른쪽 팔, 횃불을 들고 있는 팔이죠. 팔만? 네. 네. 딸랑 팔만 전시되었고 네. 이 자유 여신상 얘기 조금 알고 계실까 모르겠어요. 이 여신상은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축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네. 프랑스의 국민들이 모금 운동을 통해서 이제 기금을 마련해서 이제 마음을 담아서 미국으로 증정되었던 그런 조각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제작을 시작했는데 그 제작이 이 100주년에는 조금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팔 부분만 어머. 우선적으로 이제 전달되어서 이제 이 엑스포 전시회에서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 이후에도 조금 이게 어마어마한 크기다 보니까 늦어졌는지 2년 뒤에 이제 1878년 파리 엑스포에서는 얼굴 그냥 두상이라고 하죠. 네네. 두상이랑 나머지 그때 당시 완성되었던 부분들이 전시가 조금 먼저 되었고요. 다 이후에 최종 완성되었던 이후에는 이제 86년까지 총 이게 너무 거대하다 보니까 214개의 조각으로 나누어져서 뉴욕 맨해튼으로 각각 전달되어서 거기서 이제 다시 조립을 해서 세웠다고 합니다. 야, 이것도 참 대단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이 이렇게 또 시민의 참여로 맞습니다. 이렇게 계기를 제작이 돼서 엑스포에 전시가 됐다라는 것도 참 새삼스럽고 너무 뜻깊네요. 네네. 또 한 가지 또 작품이 있는데 엑스포와 예술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두 번째였던 파리 이제 파블로 피카소의 대표작인데요. 게르니카입니다. 예전에 미술 교과서에서 봤어요. 맞습니다. 실제로는 엄청 네. 거대하다고 해요. 가로 7.7m 그리고 세로는 3.49m 거의 3.5m죠. 약간 벽화 형태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이제 스페인 정부가 피카소에게 1937년 파리 엑스포에 이제 국가관에 설치되는데 그 스페인 국가관에 설치되도록 이제 피카소에게 의뢰한 작품이었습니다. 네. 이 피카소의 이 게르니카 작품은 이 엑스포를 계기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요. 이 작품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려 보면 스페인 내전 중에 당시 독재자였던 프랑코를 지지하던 독일군이 1937년 4월 스페인의 작은 마을 게르니카 일대에서 빚어진 참상을 조금 표현한 작품입니다. 네네. 이 피카소는 파리 엑스포 개최 몇 년 전 부터 이 작품 의뢰를 받았었는데 이유는 저희도 몰라요. 이제 제작을 계속 미뤘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게르니카 소식을 듣고 박람회 직전에 한 달 반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 거대한 작품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네. 이 전쟁 비극에 대한 이제 강력한 예술가적 표현 작품으로서 게르니카가 시공을 초월한 인도주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오늘날까지도 월드 엑스포를 위해서 제작된 예술품 중 최고의 회화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매번 엑스포 이렇게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느낀 거지만 참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뭐 유명한 사건이라든가 뭐 작품이나 명소 이런 것들이 엑스포랑 정말 연관들이 많네요. 네, 명소 말씀하시니까 또 한 군데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명소 중 하나인데 미국의 3대 미술관 중 하나입니다. 시카고 미술관인데요. 네. 역시 1893년 시카고 엑스포 때 지어지게 됩니다.
이제 시카고 미술협회가 있었습니다. 네네. 엑스포 개최를 이제 좀 빌미로 삼아서 개최를 계기로 미술관을 새롭게 세우려고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엑스포 조직위원회와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협회에서 건립 비용의 3분의 1을 부담을 할 테니 엑스포가 종료된 이후에 협회가 그 건물의 재산권을 갖는 조건으로 조금 지어졌고요. 네. 엑스포 기간 동안에는 이제 회의나 컨퍼런스 장소로 활용되었었는데 이후에는 이제 미술학교와 전시장 등등으로 이용되면서 점차적으로 지금의 미술관의 모습을 갖췄다고 해요. 네네. 그럼 이제 반대로 그럼 시카고 엑스포에는 미술관으로 쓰였던 건물 그 건물은 어떻게 되었을지 또 한번 봤는데요. 네네. 이제 시카고 엑스포 당시 미술관으로 쓰였던 거는 종료 후에 1920년까지 자연사 박물관으로 활용되었고 네. 지금은 이제 과학 산업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아유, 듣다 보니까 엑스포가 그 예술에 기여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네. 뭐 독립관이라든가 뭐 다른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미술관이 네. 되기도 하고 또 그 반대도 되기도 하고 참 네. 재밌네요. 네.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예술 얘기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1900년 파리 엑스포입니다. 그 저희가 잘 아는 거리죠. 샹젤리제 쪽에는 미술, 조각, 공예 작품 같은 것들을 전시한 그랑 팔레랑 프티 팔레라는 건축물들이 나란히 생겨났는데 이 건축물 자체도 지금까지도 파리의 중요한 건축 문화재로 좀 남아 있고요. 네네. 특히 이 파리 엑스포에 하이라이트가 있었습니다. 하이라이트. 우리 마지막 키워드죠. 오기스트 로댕인데요. 로댕. 네. 생각나시는 작품 바로 있을까요? 생각하는 사람 그렇죠. 그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이제 더 띵커라는 그 조각이 엑스포 기간 중에 많은 인기를 누렸다고 네. 해요.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처럼. 야, 정말 네. 우리가 아는 거는 다 엑스포에 나왔네요. 네. 그래서 그 엑스포를 통해서 이제 로댕이 프랑스 미술의 마스터로서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도 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파리 엑스포에서 그간 앞전에 일전에 전시됐던 여러 국가의 전시를 통해서 이제 그쯤에는 시각적 문화 자체가 좀 국제화되어 갔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때 가장 유행했던 양식이 건축이나 장식 예술의 양식인데 아르누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네네네.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일전 엑스포에서 선보인 일본의 전시 이야기를 조금 빼놓을 수가 없는데 19세기 말 유럽 그리고 미국의 예술이나 건축, 디자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일본 미술의 특징인 이런 역동적인 선이라거나 양식화된 자연적 형태 이런 것들의 사용 기법이 이 아르누보의 발전에 특히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네요. 이 엑스포가 참 예술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엑스포 이제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일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이나 경제적 측면도 있겠지만 이렇게 문화, 예술적 측면에서도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도 소개해드리지 못한 엑스포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흥미로운 엑스포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엑스포 탐구생활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 백혜림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